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KF-21 보라매의 초음속 비행까지 183일의 여정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마침내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라매 제작 시설이 있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여러 관계자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락고에서 나온 KF-21 보라매의 그 모습을 지켜본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사실 KF-21의 존재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자전거조차 스스로 못 만들던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로지 인적 자원만을 바탕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열강들에 견줄 만한 첨단 제트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다른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번 KF-21의 비행은 당연하다는 듯 이미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지어 대형 수송기나 민항기에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용 제트 엔진의 설계까지 고려 중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 항공사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라매 시제기의 완성은 대한민국이 199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순수 국산 프로기 KT-1 웅비로부터 단 30년 만에 독자적으로 4.5세대 제트 전투기를 확보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증명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적이라 할 만한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F-21 개발에 얽힌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수준과 위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4.5세대 이상의 첨단 전투기는 전투기 자체도 만들기 어렵지만 그 안에 들어갈 각종 항전 장비와 센서 체계 그리고 여러 부가적인 설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레이더, 전자전체계, 스텔스 소재와 무장을 국산화하고 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통합해 국산 전투기에서 작동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KF-21 보라매가 넘어야 할 아주 크고 높은 벽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엔진 분야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GE 에비오닉스가 개발하고 우리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한 F414 G400K 엔진이 탑재됩니다. 이 엔진의 스러스트는 추력 14,770파운드로 애프터버너를 사용한 최대 추력은 22,000파운드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중상급 성능의 엔진입니다. F119나 F135 같은 엔진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미 해군 주력기 FA-18EF 슈퍼호넷이나 현존 최강의 전술형 전자전기 EAG-18G 그라울러 등에서 운영되며 화생형인 스웨덴의 명품 전투기 JS-39 그리펜 EF 등에 사용되고 있어 신뢰성이 아주 우수한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KF-X 사업에 딱 알맞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을 담당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볼리스크 회전체 등 엔진의 핵심 부품 중 40%가량을 국산화했으며 이렇게 국산화한 부품과 다른 부품들을 근무 경력 2에서 30년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섬세한 수작업으로 결합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F414급 엔진 역시 한국의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사업 동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고성능 항공 엔진을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조차 한국이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5,500파운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는 5,500파운드 추력 항공 엔진의 코어부를 개발해 이를 더 고성능의 터보팬 항공 엔진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600켈빈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기술진이 얼마 전 해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코어부 개발을 마무리 짓고 2025년까지 코어부를 활용한 8,000에서 11,000파운드 수준의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이 견딜 수 있는 터빈 입고 온도 TIT를 200켈빈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TIT 1800켈빈급 엔진을 개발할 기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도 1600도, 그러니까 1870켈빈을 견딜 수 있는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개발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바로 보람의 블록3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F-22 랩터에 탑재되는 F-119 엔진의 TIT가 1922 켈빈입니다. 그러니까 1870켈빈급 이상의 엔진 코어부가 개발 중이라는 뜻은 대략 10년 안팎으로 F-119 엔진에 맞먹는 엔진을 개발할 기반을 한국이 마련 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이렇게 고성능 엔진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처음이야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에 사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에 사용할 고성능 엔진을 개발할 게 뻔한데요. 그 후보로 지목되는 게 바로 보람의 블록 3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추중비 때문입니다. 현재 보람의 추중비는 1이 넘습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추중비가 1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말인데요. 즉 날개가 없어도 기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중비가 높으면 전투기 기술을 아주 높게 들어 전투기를 급감속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엔진의 힘만으로 전투기를 기동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고난이도의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동을 포스트 스톨 기동이라고 합니다. 보람에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3 개량인데요. 블록3 개량을 통해 다양한 센서와 장비들이 내장되면서 기존 보람의 무게가 늘어 추중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는 그 대상으로 지휘사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밀고 있는 F414 EP 엔진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엔진은 기존 F414를 크게 개량한 차세대 엔진으로 F414가 기반인 보람에 장착하기 적합하고 예상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도 전투기의 가장 핵심 부품인 엔진 종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외산이란 뜻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기술진이 보람의 120대가 공군에 완전히 납품될 시기인 2032년까지 1870켈빈 이상의 TIT를 가진 고성능 저바이패스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종속적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즉 1870켈빈 또는 그보다 고수준의 TIT를 가진 엔진이라면 현재 미국산 엔진에 종속되던 위치에서 한국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KF-21 보람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된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제 엔진을 수입할 필요 없이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계획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개발된 지 30년이 더 된 F-22 랩터를 겨우 따라잡아봤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준의 항공 엔진을 개발할 것이고 결국 엔진 종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F-35에 쓰이는 F-135 엔진은 단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스러스트만 27,000파운드에 애프터버너를 사용한 최대 추력은 무려 4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만큼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F-135의 TIT는 무려 2260켈빈에 달합니다. 이는 무려 198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 중인 1800켈빈이 섭씨로 환산했을 때 1526.8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려 400도가 훨씬 넘는 고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지휘사에서 차세대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XA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무려 2520켈빈, 그러니까 2246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이 차세대기를 위해 시험품을 내놓은 XF9 엔진조차도 TIT가 2074켈빈에 달해 섭씨 1800도를 견딜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2030년대 우리가 랩터급 엔진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조차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앞에서 주장한 일각의 내용처럼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게 모두 부질없어 보입니다. 이래서야 자급자족은 가능해도 수출 경쟁에서는 승부가 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개발하면 항공엔진 시장을 독점 중인 서방 기업들로부터
엔진과 기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합니다. 한국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다 미운 털이 박혀 항공산업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2022년 현재 세계 항공엔진 시장은 미국의 지 에비오닉스, 플레덴 휘트니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기용 엔진으로 유명한 CFM 인터내셔널은 GE와 샤프란의 합작사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각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전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항공 시장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 독립인데요. 중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세계 항공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무려 1981년부터 자국의 중공업체 조사들을 뭉쳐 일본 항공기 엔진협회 JAEC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XF9 같은 첨단 엔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국가 중점 항공 엔진 개발에 감명을 받은 중국이 최근 자국의 항공기업들을 모두 뭉쳐 중국항공 엔진그룹 ACC를 출범시켰습니다. 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항공 독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시에 여러 국가가 항공 엔진 개발을 시작하자 경고하던 항공 엔진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우리가 입을 제재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항공기 엔진 개발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지난 3월 30일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관리위에서 고추력 항공엔진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 언급된 항공기용 고추력 추진 에너지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진척이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재료연구소 산하 극한소재연구소로 들어가 보면 이미 섭씨 1650도, 그러니까 1920 켈빈 항공엔진에 쓸 단결정 소재가 개발되어 있음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 우리 연구진이 2000 켈빈 수준의 내열 소재 연구에 이미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30년대 개발된 터보팬 엔진의 성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된 5500파운드급 코어부를 대형화해 추력 1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코어부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력 40000파운드급 고바이패스 대형 엔진을 개발하자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민항기, 수송기, 특수작전기를 완전 국산으로 개발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즉 진정한 항공자주 국방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질투한 대만이 KF-21을 앞지르겠다며 무리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다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9일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투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바로 직전인 4월 5일 대만에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원래 2029년까지 여러 형태의 시제기 9대를 검증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대만은 부족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KF-21을 참조해 빠르게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심지어 이를 위해 항공엔진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보라매가 사용하는 F-44 엔진을 긴급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정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2022년 설계를 시작해 2024년 시제기 양산을 시작, 2024년까지 시제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테스트를 2025년까지 마무리 짓고 2026년까지 최소 6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말 황당한 일정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동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계획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만이 얼마나 자국 전투기 개발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대만이 참조했다는 우리 KF-21 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사업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까지 10년을 염두에 뒀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계획은 망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만 개발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런 엉터리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만이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88년 FCK-1 경국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항공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심 낮춰보던 한국이 훨씬 나은 전투기를 만드니 부랴부랴 능력도 안 되면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분명한 것은 이대로라면 대만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말 그대로 폭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 시험비행 성공을 계기로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주축이 되어 KF-21 보람의 뒤를 이어 우리 하늘을 지킬 차세대 군용기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 공군은 에어포스 퀀텀 5.0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군 발전 계획을 완성해 민간에 공개했습니다. 2030년부터 매 10년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될 우리 공군의 모습을 매우 선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군이 제시한 에어포스 퀀텀 5.0조차 생소합니다.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1980년대 대만인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은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뒤를 이어 경제 발전을 하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중 상당히 앞서는 국가였는데요. 당시 대만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1989년 실전 배치된 FCK-1 경국 전투기입니다. 경국 전투기는 미제 F5E의 구형화가 심해지자 대만이 자체 개발한 국산 전투기입니다. 전폭 8.5m, 전장 14.5m에 자체 중량 6.5톤, 최대 이륙 중량 9톤인 쌍발 터보팬 경량 전투기입니다. 9,500파운드 추력에 TFE-1042-70 엔진 2기를 장착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마 1.7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텐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슝펑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어 공격력도 좋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독자 항공기술력은 전무했습니다. 경국의 시제가 개발된 1985년 대한민국에서는 경국이 대체하려는 F5의 라이선스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조립 생산이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경국 전투기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그 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2월 첫 순수국산 항공기 KT-1 웅비를 초도 비행에 성공하더니 불과 10년 만인 2001년 10월 31일 경국보다 훨씬 우수한 세계 최고 성능의 훈련기 T-50 골든 이글의 시제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 연달아 수출에 성공하며 FA-50이라는 훌륭한 파생형까지 등장해버렸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만과 한국의 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선 대만과 달리 쉼없이 발전한 한국이 중국, 일본과 어깨를 맞댈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T-50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현실을 부정하던 대만인들의 가슴에 쐐기를 꽂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체계 개발 계약을 끝마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신설된 것입니다. 만약 KF-X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과 대만의 격차는 이제 감히 따라잡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혐한 성향 대만인들이 KF-21 사업의 실패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본의 카피나 만들던 한국이 무슨 4.5세대 첨단 전투기냐며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레이더고 전자장비고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비꼬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한국은 A사 레이더, 전자전체계 IRST, EOTGP 등을 독자 개발하며 성공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 나간 것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9일이 있었던 시제기 출고식은 그야말로 대만 혐한 멸망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대만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했다면 대만도 할 수 있다며 날로 늘어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역시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대만 역시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대만 중상과학원에서 기획한 차세대 선진방어 전투기 ADF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진행 중이던 스텔스기 개발 계획을 앞당겨 2023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시제기를 완성한 뒤 2025년 첫 비행에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계획입니다. 대만 개발진 역시 이런 미친 일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F-21을 그대로 참고하기 위해 엔진부터 설계까지 완전히 모방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한국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만이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초내일 합금, 스텔스 도료, 레이더용 지라갈륨 소재와 같은 첨단 핵심 소재 개발과 4대 핵심 체계 독자 개발, F-44 엔진 라이선스 생산 등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준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몇몇 기술들은 KF-X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발전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만 개발진이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10년 이상 준비한 성과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1989년 첫 초도 비행에 성공한 대만의 경국 전투기 국산화율은 불과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국산화를 통해 파생형인 T5 훈련기의 경우 2019년 등장한 초도기가 국산화율 55%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외산을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대만도 부족하게 남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를 흉내내는 데 성공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 이유는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9일 출고된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엔진 등 일부 부품 때문에 국산화율이 좀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심지어 엔진 국산화 등을 통해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 여럿 남아 있어 앞으로 국산화율은 더 올라갈 예정인데요. 정리하자면 대만은 더 이상 한국의 비교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불과 30년 만에 한국이 대만을 완전히 제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우리 군과 개발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와 더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보라매를 운영할 우리 공군의 경우 에어포스 퀀텀 5.0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혁신을 추진 중인데요. 에어포스 퀀텀 5.0은 2050년까지 우리 공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초거대 미래 계획입니다.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주전력의 육성을 책임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대한민국 공군의 최대 단점 중 하나였던 부족한 전자전 역량을 보충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디지털 매트릭스 프로젝트, 복잡화되고 서로의 연결이 중요한 미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상하는 A 프로젝트, 유무인 복합전투 멈티 등 여러 새로운 전장에서 효과적인 교전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육성하는 에이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총괄하고 실시간으로 지휘해 여러 단위로 분산된 모자이크형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미래 통제 체계 발전 계획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10년마다 3단계로 나눠 수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신규 항공기가 개발되고 배치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TV 국방포커스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무인 다목적기, KF-X 후속기, 대형 수송기가 개발 또는 신규 도입될 것이며 2040년대까지 극첨속 미사일과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차세대 천궁, 공중위성 발사 수송기가 국산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투체계를 엮어 미래전에 적합한 초고성능 전장관리체계, 6세대 유무인 복합전투기, 차세대 일생과 조기경보기, 그리고 대형 무인수송기를 국산화 및 전략화하려고 하는데요. 공군의 사업이 너무 엄청나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2040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기들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KF-21 한 대와 최대 4대의 편대군으로 함께 작전할 무인기용 엔진의 코어부를 완성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형 항공 엔진 개발을 탐색 중이며 차세대 천궁, 그러니까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개발 중입니다.
또 MQ-9 리퍼급 중형 공격용 무인기를 중고도 무인기 MUAV라는 명칭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력한 무인기 개발을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공중발사 수송기 역시 누리호 이후 진행될 여러 우주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2040년 계획이 상당수 진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공군이 계획한 차세대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대만처럼 꿈같은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이 모든 사업의 단초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독자 기술을 통한 국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첫 시작을 우리의 KF-21이 비행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새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시제 3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입니다. 이로써 KF-21은 단자형 시제기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KF-21을 둘러싼 잡음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KF-21이 사실 겉만 멀쩡해 보이는 가짜라는 주장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시속 370km, 고도 4600m, 그리고 37분 KF-21 시제 3호기의 비행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첫 비행인 만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 시제 3호기 초도 비행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한국은 맨날 같은 비행만 하냐? 사실 말만 초음속 전투기지 실제는 경비행기 수준인 거 아니냐는 등 온갖 비방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KF-21의 저속 순항 장면만 공개하는 걸 보니 뭔가 뒤구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KF-21 개발을 잔뜩 견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당장 중국만 봐도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를 해킹하면서까지 FC-31을 개발했지만 정작 차세대 스텔스기랍시고 나온 게 워낙 성능이 딸려서 자국 공군에게까지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FC-31을 제식으로 채택하길 거부한 건데요. 그나마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로 취역하면서 체면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함재기였던 젠15가 양산 중단 사태까지 생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해군에서조차 그래도 젠15보단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정은 일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인 F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한국보다 빠른 건데요. 하지만 F2의 세계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F-16의 아류작 취급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폴란드와 미국이 2022년 주최한 F-16 글로벌 운용기술 국제회의에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이 운용 중인 전투기에는 F-16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인데요. 일본이 자체 개발했다는 F2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F-16과 비슷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 KF-21의 시제 비행을 연달아 성공하는 게 배알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KF-21이 너무 고평가되었다며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몰지각한 주장입니다. KF-21 비행 시험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KF-21 비행 시험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항목에서 수십, 수백 번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애초에 시제기마다 시험에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일례로 CJ1호기의 경우 속도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KF-21의 속도 부분을 테스트하는 시제기입니다. 반면 CJ2호기는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곧 코브라 기동 같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동을 전개했을 때 전투기가 얼마나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시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도 비행을 성공한 시제3호기는 속도와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모두 갖춘 다용도, 다목적 시제기인데요. 앞으로 KF-21은 벌써 초음속 비행 시험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고 잇따라 고바등각 시험, 공중급유 시험, 무장분리 발사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초음속 비행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투기의 개발에 있어 아음속과 초음속의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차이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에서 소리가 나아가는 속도인 시속 1224km를 돌파하는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은 음속 이벽을 돌파하면서 손익붐을 일으키는데요. 전투기의 속도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낸 파장의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압축된 파장이 굉음과 함께 충격파로 발산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손익붐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초음속 비행은 그 자체가 생명을 건 고개 비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투기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음속 비행 시 중력가 속도는 평시 대비 8에서 9배, 단순 계산으로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에 대입해봐도 23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기체 구조에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심한 경우 동체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전투기 프레임이 뒤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F-21은 추정 최대 속력인 마하 1.81까지 속력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일각의 주장처럼 KF-21이 항상 같은 저속 순항만 한다는 건 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초도 비행이라는 걸음마를 시작으로 초음속과 최대 속력 비행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는 게 옳은데요. 현대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초음속 비행까지 완성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과 신뢰도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게다가 초음속 비행은 단순히 기체가 튼튼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플라이바이와이어, 통칭 FBW 시스템을 통해 기체를 조종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식으로 조종관과 연결되어 있던 전투기 조종면을 컴퓨터로 연결한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전기식 전자제어식 파워핸들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300km를 넘는 게 불가능한 반면 전투기는 그보다 4배 이상 빠른 초음속을 자유롭게 비행하다 보니 FBW에도 지속적인 조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초음속 비행 시 전투기에는 복잡한 와류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양쪽 날개에 비대칭 와류가 발생하여 제어 불가능 사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KF-21은 이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모든 단계의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니 고작 한두 번의 비행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보천리 마보심리라는 고사성어처럼 느린 대신 꾸준하고 확실하게 멀리 가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스트 항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CJ-5기는 속도, CJ-5기는 구조화 중영역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한 고받음각 시험도 올해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투기가 저속에서 기술을 쳐들었을 때 양력이 소실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고받음각 상태에서 양력이 소실되면 순간적으로 전투기 조종불능 사태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입체적인 기동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늘 우아한 싸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F-21은 민간 공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KF-21은 하루하루 천천히 완벽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보완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태극기 옆에 자리 잡은 보기 싫은 인리국기입니다. 인리국기만 떼어버리거나 위아래를 바꿔서 폴란드 국기로 바꿔버리면 KF-21이 한 단계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